첫 번째 발표 사회를 맡은 건강대학교 김성철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옆에 계신 이길산 선생님. 발표 제목은 켈러 페이보의 인식론적 유식 이식론 독해 비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길산 선생님은 현재 마산 융합교육대학교죠? 경남. 예, 예, 경남 융합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21년에 서울대에서 유식20론 연구, 관념론적 해석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 계속해서 유식20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고 계십니다. 20논주의 대론자는 누구인가? 혹은 20논과 유식성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는 이제 켈러와 테이버라고 하는 2014년 논문에 이분들의 이제 독해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과 본인 자신의 어떤 20논을 읽는 그러한 대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시간을 한 20분, 25분 정도까지 허용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발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남대학교의 이길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임승태 교수님과 제 박사 논문 심사위원이시기도 하고 오늘 이제 사회 맡아주신 김성재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 먼저 드리고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PPT를 따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저기 내용 자체는 우리 미리 배포된 그 자료집이 있으니 자료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하다시피 이제 유식 20논 같은 경우에는요, 유식성의 논리적 입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수록된 일련의 논변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럿입니다. 단일하지 않고 수적으로 많다. 따라서 여러 논변들을 통과하는 일종의 대전략, 전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전략적인 차원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성격인지가 이제 규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별도의 탐구를 통해서만 개별적인 논변들 차원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보다 더 큰 기획이 이제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2014년도 제가 오른쪽에 지금 올려드린 켈러 페이퍼의 이 논문에서 이제 발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제기와 함께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위 제가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하길 인식론적인 읽기, 독해라고 하는 걸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 자, 이 논문에 따르면 유식 20논의 대전략은 우리가 프라마나라 그러죠. 바른 인식 수단, 우리의 인식의 올바름을 보증해주는 어떤 그것의 부재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관점이 옳다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막스 스트러치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념론적인 접근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컨대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현상학적으로 읽자라든지 하여간 현상론으로 읽자라든지 이런 형태의 비관념론적인 독해들까지 포괄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관념론적으로 읽되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그 길이 확보가 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켈러 테이블의 저 새로운 제안 자체를 일단 분석할 건데 무슨 동기에서 했는지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방식이 이제 석계론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비학기학 위끝뒤에 나타난 가수반도의 이중적인 바른식 수단 반 또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고 나아가 일정한 이제 한정을 가할 경우에 시데리치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가벼움의 원리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시데리치의 유식 이식론 이해가 여전히 최선의 방향임을 제 나름의 어떤 보완과 함께 결론 짓고자 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렸던 것 이 발표 뭐 자료집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소위 비관념론적인 독해 문제가 켈러 테이블도 제기를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바 선생이라든지 있습니다. 현상학자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안승 선생님의 2016년 논문이 어떤 현상학적 독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발주를 하셨고, 오늘 네 번째 발표를 하신 정현주 선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궤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막 정현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텔레 페이퍼를 다른 방식으로 비판하셨던 그런 논문을 발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에다 한 챕터 자체가 이게 할애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괄호칠 겁니다. 뭐 전제는 유신기 이신론을 관용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제 구체적인 견해가 궁금하시면 박사 논문의 초장 도입부를 읽어보시면 아마 제 생각을 미리 이제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켈러 테이블에 따르면 파품에서 뿌두갈라 등의 이제 존재를 우리가 개아라고 하나요? 또는 뭐 삭취치라고 하는 그 뿌두갈라 등의 이제 존재를 확인해주는 발은식 수단, 지각, 추리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유식이심론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대전략 하나씩 그런 인식수단의 부재를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1송에서부터 7송까지는 인식 독립적인 대상이 상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추리 부분에 해당하고 8송부터 15송까지는 관련된 경전의 말씀을 해명하는 성취자의 전승 섹션에 해당하고, 그리고 16송부터는 지각 섹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각 섹션의 모두에서는 논의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이는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어떤 것의 존재 여부는 프라마나들에 의해 따라 확인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있죠. 있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제가 이제 곧 말하겠지만 이 원칙은 바수반도 본인이 아니고 개론자가 얘기합니다. 그 원칙입니다. 다른 인식수단의 힘에 이제 근거해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바른 인식수단들 중에서 지각이 가장 무거운 바른 인식수단입니다. 이런 한에서 대상이 비존재할 경우, 지금 내가 당장 경험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고 있다, 내게 눈앞에 현존하는 것이 있다, 지각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외계 대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유식은 틀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원칙에 따라 이제 유식 이심론 전체에서 바른 인식 수단을 하나씩 검토를 해서 그런 존재를 보증할 만한 인식적 증거가 어떤 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인식 외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즉 인식 외부의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적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지의 전제로부터 인식 외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알에 대한 결론까지 이제 이게 도출되는 이런 형태의 논증을 이제 논리학에서는, 이제 서양 논리학에서는 이제 아구멘툼 아드 이그노란시엄이라고 이제 하죠. 뭐 argument from ignorance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무지로부터 알. 이때 무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논변 같은 게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 신학적인 논변입니다.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뭐 하느님의 부재를 알려주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존재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느님이 존재를 말해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굉장히 순환적이고 따라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변 전략인데, 여하튼 간에 텔러 페이버는 이게 이제 유식이신론의 대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간단한 소개입니다. 자, 텔러 페이버가 이런 해석적 제안을 한 것은 물론 유식 이신론의 개별적인 논증 등을 탐구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타당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그 적절한 후보로 보였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맞는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아주 표면적인 차원의 동기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동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이 사람이 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웨트케에 대한 독해, 그리고 이제 웨트케의 독해를 그들에 대한 어떤 가능한 비판으로 읽고 거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짚었던 게 웨트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 웨트케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보다 이제 중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11부터 15성까지의 논의들, 거기에 이제 극미 나오고 그 부분입니다.
그 논의가 기껏해야 10송 자주 가장 마지막 문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대상 영역이 되는 한에서의 물질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 물질적 존재 그 자체, 이런 한정어가 없는 물질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11, 15 논의가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상인 한에서 이런 단서를 붙이는 한에서 증명이 성공한 거고, 그렇다면 다수반도는 본인 혹은 후대 사람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관련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웨트케 논문의 가장 중시적인 부분. 켈르테이버는 웨트케 이 독해를 존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비관념론적인 독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로서는 이제 관념론적인 독해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록 그들이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드리치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념론적인 독해에 대한 반감을 유식 20논의 한정에서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사론 부분을 분석하면서 시드리치가 여기저기서 이제 가벼움의 원리 얘기하는데 뭐 그거에 해당하는 라쿠 이런 단어가 부사론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각주에서 지나가듯이 하던데요. 막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IABS에서도 두 분 앞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직접 충돌하지는 않더라고요. 여하튼 이거가 이제 숨어있는 어떠한 동기다라고 세 번째 동기로 저는 이제 추측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시드리츠에 따르면 바스바드는 소위 이제 가벼움의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이 원리는 설명력이 동등한 두 이론들 중에서 비가시적인, 가벼운 쪽이죠. 예. 없는 걸 얘기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가벼운 존재자. 가벼운 쪽, 비가시적인 존재자를 덜 상정하는 쪽을 택하라고 하는 어떤 현이상학적인 요청. 서양 철학사에서 윌리엄 오브 오컴이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 있죠. 그 몇 오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줄여가지고 이제 오컴의 면도날 다 도려내버리자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유명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산론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그랬던 것처럼 유식 20논에서 유감없이 이 원칙을 활용해서 유식성, 즉 인식 독립적인 대상의 비존재를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이제 그 요가짜라 챕터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2021년에 같은 개정판에서 여전히 이제 더 보강된 그런 논의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원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사론의 뭐 라쿠 일어나는 거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죠. 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켈러테이버의 태도는. 여튼 그들로서는 기존의 관념론적인 독해는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웨트케를 경유해서든 아니면 시드리츠 자체의 이제 저 설명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든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 길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제 세 층의 동기 중에서 총괄적인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이제 제안은 저 또한 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청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선 두 번째와 관련돼 가지고 독해를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웨트케 자신의 표현만 보자면요, 웨트케의 관심은요, 바스반도가 흔히 관념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핵심 논증이라고 하는 11성에서 15성까지의 논증이 관념론은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논문은 웨트케의 생각은 바스반도가 관념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바스반도의 관념론 논증이 실패했거나 적어도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한번 환기시키는 정도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한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비관념론 진영에서는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켈러테이버가 배치한 것처럼 그 가능성을 곧바로 웨트케 자신의 입장으로 유식 20년을 비관념론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영에 속하는 사람처럼 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거는 웨트케 자체에 대한 오독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 지적은요, 웨트케가 맞는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상식적인 얘기인데 어떤 논변을 할 때 논증에서 작동하는 모든 전제들을 다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전제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나겠죠. 근데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은 전제를 문제 삼으면서 시비 거는 건 좋은 방식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제들을 명시하는 게 불가능해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따라서 이제 왜 특히 저 주장이 존중이 되려면 인식 대상이, 여기서는 특히 이제 감각적 인식이죠. 그게 아니면서 여전히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돼야 돼요. 비감각적이고 추리 대상이면 이미 이 신호 앞에서 했죠. 여기서는 이제 감각 대상인데 이걸 갖고 이제 시비 가는 건 좀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제 인상. 자, 추리가 됐던 지각이 됐던 하여간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지금 웹캐가 상정하는 게 요청되는 것, 가스띵한지 같은 물 자체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불교 전통의 일관된 이제 아트만 비판을 생각해 보면 불교도들은 기본적으로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요. 열심히 이제 그리고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신호는 이미 충분하게 이제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감각대상 그건 애초에 이제 힘론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감각의 상대항으로서의 외부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시작이었고 11, 15선 그걸 명시하고 시작한 거고 그거의 원인으로서의 측면 같은 걸 문제 삼고 싶다면 다른 부분에 이제 문제 삼았었어야 되는데 웨트케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웨트케의 저 독해가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거는 상당히 저는 이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으로 저는 일단 웨트케에 기대서 텔른 테이버가 이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드려 본 거고요. 본격적으로 텔레 테이버 얘기 자체로 이제 가보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유시기는 전체 논변이 무지로부터의 논쟁이다. 무지로부터의 논쟁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반대쪽에 양쪽에서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신의 부재에 대한 증거가 없고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고 그렇고 싸우면 무한히 싸움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증 유형 자체가 이제 문제적이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수반도가 문제적인 논증 전략을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처럼 무지로부터의 논증 유형이라고 간주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먼저 1부터 7까지가 추리 섹션이라고 했는데요. 잘 알다시피 십지경 인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정적 주석을 남기는 계속 일송 부분, 일송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일송 부분 이거는 성취자의 전승에 넣는 게 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8부터 15까지가 성취자의 전승이다. 뭐 거기에 뭐 경전 나오고 경전에 대한 어떤 해석 나오고 11송 시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으로서 스토리라인상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12송부터 15송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의 형사학적 논변들이 좀 오가고 있지 않는지 극미론에 대한 검토와 그 이후에 이제 그 속성 개별자 이론 같은 경우에 그거 같은 거를 성취자 전승의 내 섹션에 넣는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어거지로 넣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 16성 이후가 지각 섹션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16, 17AB까지는 확실해요. 그러면 17AB 이후는 거기에 뭐 꿈과 각성의 비유 나오고요. 뭐 이렇게 정신체들끼리 서로 상호 인과관계를 맺는 그런 거 얘기 나오고요. 뭐 타심진이 얘기 나오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 다 지각 맞는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문제의 원칙이 모두에서 시작되는 16성에서 17AB까지의 얘기 이거를 지각 섹션으로 요거는 그럼 안전하게 부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니체가 형이상학을 비판했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반형이상학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자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어법으로는 가능해요. 자, 우리한테 현현하는 어떤 지각적 인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지각의 어떤 요청 때문에 우리가 외계대상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수반도는요 그게 지각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넌 지각적 인식이 지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바수반도의 대답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바수반도 자체는 그건 지각 문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각 문제로 상대방이 오해하는 걸 풀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대상의 비존재를 지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 뭐 못할 말은 아닌데 간접적으로만 아까 이제 니체 비유 든 것처럼 그런 간접적으로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켈레 테이버가 이제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게 우리한테 뭐 지각이 됐든 추리가 됐든 그럴 만한 이제 바른 인식선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거에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이 원칙. 진나 이후에는 이제 불교도들한테도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이 입장을 당연하게 바수반도한테 이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이시. 어떤 것이 존재 여부는 바른 식선에 따라 확인된다는 일견 이제 당연해 보이는 이 원칙은 엄밀하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론자 목소리. 따라서 이 원칙은 일단 대론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을 그 시점에서 발화하는 게 대론자의 이해관계에 대론자가 여러 시간 하는 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지전개상 바른 인식들 중에서 뭐 지각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바로 직전까지 11성부터 15성까지 혹은 그 전까지 돌이켜 봤을 때 뭐 추리나 권위자의 전승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서 논의들이 진행이 다해 왔는데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내 눈앞에 당장 외계 대상이 있잖아 라는 방식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는 이걸 쪼커카드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이 논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읽으면 이 대론자의 이해관계에 잘 봉사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원리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켈러 테이버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이 바수반도 자신의 원칙이자 21론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이게 바수반도한테 어떻게 적어도 그 국면에서 아니면 더 넓은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밝혀줬었어야 된다. 굳이 그거를 대론자에게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대론자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대론자한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올 수 있었는지 그런 전체적인 장면들 논지 흐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결 문제가 이제 남아 버리는 거고요. 이런 여러 이유로 이제 켈러 테이버의 저 인신건조 독해 제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제 멈추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켈러 테이버가 잘 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스반도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그나가 이후로는 쉽습니다. 디그나가 이후로는 불교도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현 전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브라마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정체성까지도 이제 거기에 던지는 것 같아요. 뭐 스티나마트 같은 전통적인 사람들은 잠깐 빼놓고. 근데 이거를 바수반도까지 가는 게 문제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수반도 제 이해에 따르면 바른 식설에 대한 바수반도의 태도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러 테이버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맞냐 틀리냐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 이식론의 한정에서 볼 경우에 바수반도는 문제의 원칙, 브라마나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상대방한테 대론자에게 발화하게 한 후에 자기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하는데 그 답변이 원칙과 무관합니다. 바수반도는 저 원칙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반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동조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반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원칙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거 지각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너 그냥 오해했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논변을 짜버립니다. 이런 기묘한 침묵 혹은 거리두기는 다른 인식수단들 중에서 지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명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커미트먼트가 없습니다. 전술했듯이 16성부터 17AB 바닥까지의 이제 답변의 골자는 지각적 인식이 실상 지각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전 IABS에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실로 바수반도의 저작권 내에서 바른 인식 수단 및 그것의 이제 하위 범주인 지각, 추리, 성취자의 전승에 대한 메타적인 논의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당 개념들의 정의가 일치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를테면 파워품에 보이는 지각과 추리의 이제 용례들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바수반도에게 귀속되는 마다비리 같은 텍스트에 나타난 여기서 지각, 추리 이런 것들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마다비리에서는 추리는요 그
불가분리의 대상, 즉 추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불가분리한 대상을 그 불가분리성을 알고 있는 자가 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각된 것과 추리될 것 사이의 상정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예들이죠. 연기와 불 사이의 불가분리성 같은 것이 추리가 성립하기 이전에 요청되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파워품에서 감각 능력의 존재를 추리할 때 문제의 존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감각 능력이든 앞도만이든 애초에 이제 지각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바다비리 같은 경우는 추리가 가설 연역적이다. 파워품은 그 우리가 이제 귀추라라고 하는 방식의 완전 다른 유형의 추리를 모델을 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 넘어가고 싶은 건 핵심 구절은 이제 비아키아 유크띠. 비아키아 유크띠는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인식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 표신 부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그 지각 추리 성취자 전승 통상적으로 이제 디그나가 이전에 새 3량이라 그러죠. 이것이 인식수단이 아닙니다. 인식수단은 다른 인식수단은 깨달으면 종점에 도달한 자만 얻을 수 있는 정지 후득치. 따라서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도 이 후득지 정지 얘기는 유식 미신론 말미에도 등장하고 있죠. 이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비학계 육교의 존재 구분 논의 바로 직전 논의입니다. 인용문 직전에 이제 세속적 존재, 승리적 존재, 우리가 이제 구사론을 연상시키는 이 이자 구도에 맞서서 바수반도는 새롭게 죄송합니다. 이거 실체적 존재입니다. 세속, 실체, 승리적 존재의 3자 구도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자, 이 복잡한 얘기는 이제 마츠다 선생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넘기게 될 거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읽는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바른 인식 수단에 대해서 바수반도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바른 인식 수단은 비학계 육교 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생한 능리랑 후득 세간치다. 하지만 우리가 지각 추리, 성취자의 전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속적인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요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르마키레띠 같은 경우에 이제 승리적 브라마나하고 세속적 브라마나 이런 구분들을 하죠. 그거의 어떤 그냥 선취로 우리가 바로 알아둘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럴듯한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대론자가 바른 인식 수단을 운운하게 했는지 바수반도 자신이 아니고 복잡했습니다. 바른 인식 수단에 대해서 평면적인 입장을 안 갖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게 제 가설이고요. 첫 번째, 바른 인식 수단이 후에 이제 시사되고 20년에서는 직접 말하지 않겠지만 그 석별원에서 말했던 바 출세관 정지 후득지라면 오케이. 하지만 상대방이 아마도 뭐 니아야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중연이던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지각 추리 성취자 전승 이런 것들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글쎄 함축. 그렇다면 다수반도는 당대의 바른 식수단 담론에 무반성적으로 접속한 제 유식 20년의 전체 논의 구조를 시사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칙을 봐라. 켈러 테이버 관점이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저 담론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 거죠. 자, 시더리치 형사학적 비임 독해 다시 보겠습니다. 다수반도 논변이 제 인식론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벼움의 원리라는 형사학적인 원리. 자, 이 얘기가 잘 적용되는 것은 2송, 7송, 18송, 21송입니다. 이거는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켈러 테이버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적어도 이제 앞부분에 한해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각주에 달아놨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해놨어. 특히 시더리치는 이제 육송 말미에 왜 또 물질 요소들이 이게 깔빛다죠, 깔빛다. 상정되는 것인가라고. 이게 이제 가벼움의 원리를 표현하는 거 아니고 뭐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플러스 이제 8성부터 9성까지도 감각적 대상과 감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식적으로 재정의한다라고 하는 것. 이 시도 때문에 이제 기존 구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 장점이 바수반도의 철학적 전해 및 경향부에서 유식으로 왔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영양사, 나르마키르티가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관련돼서 이제 최근 가장 재미있는 연구들을 내고 있는 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하신 이규현 선생님들 특히 이제 나올 요 논문이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남는 문제들은 있고요. 남은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살짝 생략을 하고 제 최근 논문 하나를 이제 시도하면서 유식 이심론이 깔끔하게 관열론대 그
표상주의 대결로만 하기에는 유식성 관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진전될 필요가 있었는데 바스관들 입장으로서는 그 작업이 20년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더리처가라든가 그 이전에 20년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성을 무시한 채로, 그러니까 20년과 함께 관념론이 새롭게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무시한 채로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남는 부분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추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존의 큰 전략, 관념론대 표상주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에 잘 안 들어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충분한 해명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회적 설명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이 논평의 역할까지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발표에 집중하다가 예, 너무 재밌어서 시간을 체크한 줄을 잃어버릴 정도로 네, 아주 재밌는 발표였습니다. 의식 20론 자체가 사실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적으로도 그렇고 일종의 주관적 관념론, 전통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뭐 현대 다수의 시각이기도 하죠. 일종의 주관적 관념론을 표방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논서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일부 이제 현대학자들이 다른 방식의 독해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전통적인 읽기의 연장선상에 서서 오늘 발표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켈러와 테이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무지로부터의 논쟁이라는 대전략을 가지고 의식 20론의 관념론적 독해를 제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고요. 이기자 선생님 뭐 박사학위 논문도 재밌었지만 오늘 논문도 굉장히 재밌는 이 주장, 아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좀 논평이나 이런 역할을 부여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이 혹시 들어온 게 있으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질문을 하실 여유를 이제 드릴 겸해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 한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논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먼저 받은 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고 읽어가면서 조금씩 걸리는 문제 위주로 이제 가볍게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6성인가요? 거기서 대론자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원칙, 인도 사상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자신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파품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 논문을 읽으면서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왜 이런,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실 그 원칙을 경행부의 원칙이라고 하고 세치는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게 먼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신 자신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서 세침의 전략은 오히려 그러니까 경량부가 제기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희의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각이라고 하는 인식은, 이러한 지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사실 지각이 아니죠. 지각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인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들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허구성이 문제인 거지, 자신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거리를 두고 있다거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일단 지금 시간상 아마 저는 직전에 이제 IBS에서 이제 16성 부분을 다뤘고, 제가 16성 부분을 다뤘을 때
뭐 에컨드 비니타데 같은 경우는 다 경량구로 하니까 거기도 경량구라고 하거든요. 저는 비니타데 먼저 이제 그 16성, 17성에 만약에 역사적 어떤 선취자를 굳이 찾을 수 있냐면 나이아야일 거가 뭐 바자야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야야거나 아니면 쌍가바드라일 거다. 이거는 뭐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는 권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 얘기했고 뭐 홍콩대 이제 야오가 아마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즉 16성, 17성은 일단은 표상주의 대 관념론 대결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시더치식의 독해에도 사실 손상을 가하는 부분이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가수반도는 반대한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제 후반부 논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복잡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디그나가 이유고 그 이전에 접속을 안 한 오랜 시점도 있었고 요가자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바른 인식 담론에 대해서 그냥 쓰기 시작하는데 북미도 그랬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불교 자체 담론하고 이제 조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바수반도인 것 같고 나름의 굉장히 뉘앙스가 들어간 입장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후반부 독해의 이제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리가 없고요. 반대할 리가 없고 복잡하다. 근데 켈러 데이버는 그걸 평면화시켜서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제가 문제 제기한 것들을 더해서 유식이 수는 전체 독해로서는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거고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독해가 보완할 건 많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른 인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어지는 이제 논변이기도 합니다만 바른 인식에 대해서 바수반도는 이제 두 가지 사실 세간적 인식과 출세간적 인식을 구별을 하고 출세간적 인식을 진정한 의미의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불교 내에서 후대에 가면 이제 요기프라티약샤라는 형식으로 이제 정형화되기는 합니다만 세간적 인식보다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궁극적인 인식이다 하는 것을 뭐 상정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랄까 이런 인식이 조금 좀 애매한데 조금 좀 애매한데 유식이 신문 자체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출세관적 인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각과 추리 그다음에 성을령이라고 하는 그 논의 자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유식이 신문 자체에서는 예, 그 출세관적 인식을 중시한 궁극적 인식을 더 이제 중시한다는 게 유식이 20년 독해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채취인의 어떤 모호함, 이중성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제 좀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예,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켈러 테이버의 저 시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프라마나를 하필 지각 추리 전승 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사론을 읽었을 때 그거보다 두드러지는 거는 6D하고 아가마잖아요. 6D하고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뭐 바뀌죠. 그 바뀌는 시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명보다는 그 이후에 당연히 중시되는 프라마나 하위 범주들에 대한 강조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만한 이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일단 봤었어야 되는 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6성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구절들인데 저는 이제 제 독해에 따르면 16성부터 22성까지 명시적이진 않습니다. 명시적이진 않은데 우리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 안의 논리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는데 저는 논리성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스토리라인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다. 왜 마지막에 기묘하게 그 인도 그 샤스트라 장르에서는 독특하게도 아마 처음으로 겸사 같은 표현을 했는지 자기는 사르카를 취급하는 사람인 거고 유식성의 완벽한 논증 같은 경우는 부단하되겠지 뭐 그런 얘기 그 직전에 후득제 얘기 넣어놓고 그 얘기가 시작되는 게 만약에 바른식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제기하고 제가 지금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26년에 대해서 다른 읽기를 한다면 저도 이제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이제 일단은 그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독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른 식선에 대한 복잡한 속내 그리고 진나 이거로는 어떤 의미에서 되게 상큼하게 잘라내버리면서 세속적 논의에 집중해버리는 것 그리고 다시 다르마키레티가 그 얘기를 복합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철학적 그런 틀은 아주 예. 예, 다수반두가 그런 인식론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점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다른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 질문할 게 있으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도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꾸 간명하게 쓴다고 썼는데 않습니다. 예. 사실 그 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신진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제가 중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진학자 측에 속한다고 늘 자부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예, 사회를 겸한 논평 비슷한 토론자 역할을 이렇게 이제 예, 하는 방식으로 학술대를 꾸며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신진학자들이 이 주제를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박사학위 쓴 사람이 주제를 제일 잘 알고 있고 중심이라고 해봤자 이것저것 다른 논문 쓰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 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이 유식 사상이 과연 관념론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외국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이길산 선생님 그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안승구 선생님 오늘 네 번째 발표하실 뭐 정윤주 선생님 등등의 이런 또 국내의 논의도 있어가지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논의를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학술대를 하나 만들어 볼까 기획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어요.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얘기 말고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면 제가 그럼 사소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논문의 어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반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몇 번 바다비리 말씀드렸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품에 나와 있는 말씀하셨죠. 하품에 나와 있는 추리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디그나가 같은 경우에는 인의 삼상을 가지고 그 이제 지각의 뭐죠? 추리의 대상과 증명의 대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다르마키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과성, 그다음에 동일성, 비지각 요 세 개를 들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품 같은 데서 여기 세친이 구사하고 있는 추리로는 정확하게 다르마키르티의 그 인과성과 동일한 방식이지 그럴 않습니까?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서술이 제가 그 불가분리성, 연기와 불 사이의 불가분리성 문제하고 약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품의 진의 네네네네. 추리에 대해서. 그게 조금, 예.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추리 얘기는 불교 내에서도 아니면 이제 인도 논리학 전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부분이 그 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바다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과 연기는 둘 다 지각 가능한 거고요. 불과 연기가 불가불리하다는 것도 이제 가능한 것.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쪽 유형의 추리로 한정이 되는 것 같은데 파워품에서의 예컨대 감각기관 아트만 이게 추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가 이 현상 우리의 사회 현상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원인일까 이런 best explanation 혹은 이제 abduc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추리고 저것도 추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바스반두는 그냥 혼란된 관념을 갖고 얘기해. 적어도 디그나가 이후에 논리학자들한테는 허용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혼란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마나 바딘으로 바스반두를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게 후대의 관점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토거로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첫 번째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밌는 발표, 아주 치밀한 이 연구 해주시는 이길 선생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